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진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자. 영국의 자존심 해리어입니다. 헬리콥터도 아닌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자, 오늘 이 해리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보셨습니까? 못 타봤습니다. 네. 이거 몇 인승이에요 이게? 1인승이죠. 아이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게. 아무리 유영원 기자님이라고 하더라도 조종관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보통 뭐 타봤다는 게 실제로 타서 움직여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지상에 앉아 있을 때 안에 들어가봐도 타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조차. 물론 이제 그것조차 못 해봤어요. 나도 근데 이제 수직 이착륙기 이거 개념부터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뭐 수직이 착륙 말 그대로 수직으로 이륙도 할 수 있고 착륙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항공기죠. 근데 보통 헬리콥터가 이제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이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이 전투기라든지 이런 항공기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뒤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긴 활주로가 필요 없으니까 상당히 큰 이제 그 강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인데, 이건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운신부양 몸 뜨듯이 공중부양? 공중에 예. 이제 그 떠 있을 수 있는 것, 이제 호버링. 그런 것들, 예. 영어로 호버링이라고 그러죠. 두 번 유년기 때 이게 만들어진 비행기일 것 같은데 이 해리어가. 예. 그러니까 저하고 차이가 좀 나시고요. 야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 그렇죠. 예. 세대가 좀 차이가 나죠. 예. 오랜만에 원수랑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멀어요. 예. 자, 그러면 해리어 스펙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우선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영상. 낫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제작진이 영상 준비했다니까 한번 보시죠. 저거지. 진짜 바로 위로 뜨나요? 와. 대형 상륙함에서 이륙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게 호버링인가요? 네. 저 밑에 물. 어휴. 네. 저렇게 바닥에서 호버링이 되고 예. 다시 이제 착륙을 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뭐 어떤 뭐 공기가 될까 뭐가 될까 아래를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 있겠죠? 제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제트 추진 그렇죠. 네. 예. 저 해력이 어디 영화에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저거요? 나오는데.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트루라이스라고 아놀드 트루라이즈. 슈왈츠네거가 진짜 오래된. 예, 거기서 보면 예. 조종해서 빌딩을 뺑 돌면서 예. 마지막에. 귀관포로 맞아요. 사격하고 이런 것들 나오죠. 다리도 폭파시키고. 예. 그 영화가 해리어가 그래도 길게 등장했던 영화 중에 하나죠. 예. 그 AV-8B 해리어 2라는 해리어 중에도 이제 신형 이제 개량형 모델인데요. 해리어는 원래 이제 초기형부터 따지면 1969년부터 2003년까지 2003년이면 16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최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아주 먼 옛날도 아닌 그런 시기인데 총 824대가 생산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1세대 해리어, 그러니까 원래 구형 그 해리어가 앞으로 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거는 원래 경항모, 작은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축함 중에 좀 큰 비행갑판을 가진 대형 구축함에서 쓸 용도로 운용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장을 많이 달지는 못하고 경공격을 위주로 하는 뭐 그런 건데, 이 영상에서 보신 영화에 등장 해리어2는 그보다 개량이 된, 그러니까 보다 많은 무장, 폭탄, 미사일 같은 걸 탑재하고 있고 전자장비도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해리어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대 4.2톤의 이제 무장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동체 아랫면에 보면 25mm 기관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GAU-12U라는 건데 왼쪽에 기관포가 있고 오른쪽에
포탄이 이제 그 팩에 달려 있습니다. 팩에 들어가 있는데 포탄은 300발 정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공격으로 해서 항법 공격 그 시스템을 탑재를 하는데 항법 시스템은 ASM 130A라는 것을 관성 항법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요. 이 공격은 이게 이제 지상 공격 같은 걸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앞부분에 TV 카메라하고 레이저 조준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정확히 폭격을 유도하는 타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ASB-19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인데 이것을 이제 갖추고 있어서 정확한 이 폭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어트 위에도 계속 신형이 나왔어요. 이 야간에 본격적인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야간 공격 모델 그리고 해리어 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플러스 해리어 2 플러스하고 이제 2를 개량한 이런 형태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해리어 2 플러스는 미 해병대, 스페인 해군, 이탈리 해군 등에서 재택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이 스페인하고 이탈리 해군은 뭐냐? 얘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경항모가 있어요. 대형 상륙함을 겸한 경항모가 있어서 여기에 이런 해리어 2 플러스를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제 해군군이 뭐 대표적으로 원조죠, 원조. 해리어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이제 GR7, GR9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이 날개하고 이제 소재들을 바꿈으로써 많이 향상이 됐어요. 네. 이 중량이 이제 기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초기 모델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날개도 더 이제 얇고 크게 만들어서 양력도 높여지지만 이제 무장도 많이 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량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 무게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은 게 이게 수직 이창용 아무튼 이 그린보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신기하죠. 얼마나 이게 기름이 많이 들겠습니까? 힘이.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엔진이죠. 엔진. 예, 엔진의 힘과 또 엔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것인데 해리어 엔진은 페가수스 엔진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뭐 전투기 엔진이야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를 압축을 하고 압축된 공기에다가 이제 연료를 뿜어주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뒤로 이제 폭발을 시키면서 이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연소가스가 나가면서 페가수스 엔진은 팬제트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트 엔진에다가 이제 팬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압축기가 2개고 그 다음에 터빈이 2개 해서 공기가 들어올 때 이제 저압 압축하고 고압 압축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연소실에서 이제 연료하고 혼합해서 불 붙이고 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압축의 효율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힘이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뭐 페가수스 엔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출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뭐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렵지만 이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제트 엔진이 이제 뒤로 분사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걸 이게 밑으로 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뒤로 분사면 앞으로 나가고 아래로 분사면 위로 올라가고. 아, 예. 그럼 원리 간단하네요, 진짜. 예. 내릴 때는 그걸 조절해가지고 살살 중력하고 이걸 맞춰가면서 조금씩. 힘 빼면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기체 무게가 그런 있으니까.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인 거고요. 4개의 배출구가 있어요. 4개의 배출구가 있어서 배출을 시키면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력을 얻는 것이고 이 4개의 노즐이 다 회전이 가능하고 0도에서 98도까지 움직여요. 0도에서 98도까지 이렇게까지. 왜 그럼 90도에서 안 끝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꺾었냐. 넘어갔네요, 그러면. 넘어갔죠. 네. 넘어간 이유는 비행을 하다가 호버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공중에 세운다는 게 비행기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거를. 뭐 우리 자동차 같으면은 바퀴에 브레이크를 밟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거를 뒤로 꺾어가지고 여기 역추진을 해주면 좀 쉽게 서겠죠.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꺾어놓은 것이고 기수 부분하고 날개 끝하고 꼬리 날개 부분에 또 기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 제어 노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추력용 메인 노즐하고 별개로 또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또 후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후진도 합니다. 후진도 빨리는 못하지만 비행기가 하늘에서 뒤로 가는 것도 UFO도 아니고. 예 뒤로 갈 수도 있고 공중에서 제자리 회전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많은 노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중력의 정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힘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물론 이제 그 엔진이 뛰어나고 훌륭한 엔진이지만 일반적인 일반 활주로를 써서 이착륙하는 공기보다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폭탄의 미사일 탑재량이 적다는 거, 성능이 좀 제한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부수적인 걸 수 있는 수직으로 착륙할 때 이 지상에서 이제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엔진으로 다시 이게 빨려 올라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노즐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다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엔진이 꺼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엔진 추력이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안정 요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뭐 호버링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종이 사실은 일반 고정익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활주로 써서 이착륙하는 것에 비해서 쉽지가 않대요. 조종이 어렵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 파일럿 분들이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 그 준비해야 될 기술이 많겠는데요? 그럼요. 우리 혹시 RC 헬기 날려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RC 헬기 한번 날려보시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호버링 시키는 기술이 RC 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진짜 큰 로터나 달고 있고, 근데 이거는 몇 개 지금 노즐에서 가스를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게다가 이 해리어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직 이착륙, 단거리 이착륙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비행기, 몰던 비행기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은 조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투기보다는 헬기 비행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리어 조종사들은 헬기 조종사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헬기 조종하는 사람이 나을 수가 있겠네요. 나을 수가 있죠. 기본적인 그 개념의 비행기보다는 헬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기동에 관한 한. 그러면 첫 번째 해리어 1세대 해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쯤입니까 등장한 게? 우리가 이제 육구 필요성, 이 수직 이착륙기 필요성을 절감한 게 우리 6.25 전쟁 때로 올라가는데, 6.25 전쟁 때 우리 전에 살았지만 제트기 간의 공중전이 사상 처음으로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면 비행장, 활주로, 이 운용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 프로펠러 항공기에 비해서 제트기의 경우는 좀 더, 프로펠러의 경우는 우리 영화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초원 위에서 이착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내가서 이렇게. 우리 그런 야지에서 이착륙을 많이 했는데,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런 긴 활주로, 그것도 정돈된 콘크리트든 뭐든 아스팔트든 뭐든 하여튼 그런 거로 정비된 이러한 이제 비행장, 활주로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하늘에 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땅에 내리는 시간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군기지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적군의 입장에서 뭐예요? 공군기지가 그만큼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된다는 건 파괴될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비책을 세워도. 그러니까 공군기지 그런 그 정돈된 활주로가 없는 이러한 데서도 일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트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뭐 헬리콥터처럼 뭐 빈 공터라든지 하여튼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제트 전투기를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게 영국의 호커 시들리 P1127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때 호커에서 전투기를 만들어서 1960년에 첫 비행을 했고 1969년에 제시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비행을 한 뒤에 무려 9년 뒤에 제시카가 된 거예요. 수직 이착륙기 개발은 이제 당시로서는 되게 필요했던 상황인데,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VTOL이라고 발음을 하는지 아마 미국인들 VTOL이라고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서양인들 특성으로는 요거 이제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인데,
헬기가 있었는데, 그죠? 사실 헬기가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이기다 보니까 이 로터 회전으로 양력을 발생시키잖아요. 이걸 역시 이제 밑으로도 발생을 시키고 사실 추력과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게 헬리콥터 로터죠. 근데 구조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음속 돌파가 불가능해요. 뭐 딱 생각하기에도 얼핏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프로펠러고. 예, 이게 예. 프로펠러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헬리콥터가 이렇게 음속 가면. 예. 옛날에 저 에어울프 영화 에어울프. 걔도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음속을 낼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저 제트 엔진을 꼽습니다. 그럼 갑자기 에어울프. 또- 예. 이거 아신 분들 참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이거 에어울프 하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야? 뭐 이런 분들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때 에어울프가 로터를 접고 갔나요? 접진 않았고요. 접지 않고 그냥 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로터에 이게- 부하를 안 걸었으니까 그냥 바람에 그냥 회전하는 수준으로만 이제 놔두고 뒤에 제트 엔진이 막 이렇게 발사가 되는 그런 그런 식이었는데 그 주인공인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잔 마이클 빈센트란 분이 아니 74세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생각보다 진짜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때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50년, 40, 모르겠어요. 40년 정도 된 거예요. 예. 40년. 네. 그렇겠네요. 예, 저도 제 초등학교 때 뭐 굉장히 오래된 에어울프가 뭐야? 중학교 때 미드입니다. 본 것 미드. 요즘 말로 하자면 예, 전격 제트 작전하는 그때쯤 그렇죠. 된 것 같아요. 완전. 네. 어쨌든 그런 식이니까 로터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편 일반 항공기들은 이제 이륙을 위해서는 충분히 양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은 추력밖에 못 내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활주로로 항상 활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륙하기 위해서 또 뭐 한참 달려야 되니까 이것도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직으로 뛸 수 있는 전투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여건이 있었습니다. 필요는 알겠는데 야, 그럼 그 정말 획기적이긴 하거든요. 이거 전투기가 이렇게 뜬다는 게 그 첫 시도는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이런 이상한 건 항상 같은 데서 시도를 한 거예요. 나치. 나치. 모든 무기 원조, 신무기 원조. 이것도 나치예요. 이것도 나치예요. 예, 독일이에요, 나치예요. 나치 독일이죠. 그렇구나. 2차 대전 동안의 독일이니까. 예. 독일 공군 그 유명한 루프트와페가 이것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독일이 당시에 이런 거에 많이 매달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량에서 딸리고 전세가 기울어 가다 보니까 한 방에 뒤집을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을 했던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좀 통했던 게 V2 로켓 같은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아무튼 이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을 시작하는데 연구가 진행되고 성과물이 나왔어요. 포케불프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치에 좀 관심이 있거나 독일에 2차 대전 독일 무기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혹은 프라모델 중에서도 이제 이쪽 회사에서 나온 게 이제 기억이 얼핏 나는데 트리에 플리겔이라는 그런 이름의 항공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달라요. 해리어 같은 거하고는 대충 어떻게 됐냐면요. 몸체가 이렇게 미사일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날개가 선풍기 날개처럼 세 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할 때는 이 상태로 어떻게 이게 뜨고 내리겠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발사할 때는 로켓처럼 발사합니다. 이 서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게 공중에 뜬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날개 세 개가 돌면서 이렇게 평행으로 날아요. 이렇게 가서 이게 헬기 비슷한 헬리콥터 로터 돌듯이. 헬리콥터 로터 돌듯이 떠서 이 갈 때는 헬리콥터 로터를 마치 옆으로 눕혀 놓은 양. 보통 잠수정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수정으로 저 이게 공중에서 한 말씀이죠. 공중에서. 그렇죠. 예. 와, 이런 시제품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발전은 못했죠. 시험을 하던 중에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포켓불프 공장을 이제 접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제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 개발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게 원조긴 합니다.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건 영국이에요. 예,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아니고 엔진, 엔진 만드는 그 롤스로이스에서 1950년대에 골조의 엔진만 장착한 형태의 추력 측정 장비 TMR이라고 불리는 거를 개발을 해서 수직 이착륙 기술의 이제 근간을 이제 마련했고요. 1950년대 말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때 추진했던
경전술 지원 전투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호커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호커 P1127로 명명된 이 수직 이착륙기 사업에 돌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브리스톨 엔진에서 시작한 아까 원쌤 말씀하신 페가수스 엔진 이 엔진을 이제 채택해서 같이 설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불과 3년 만인 1960년에 첫 이제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처음 하던 거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1966년 8월에 이제 시험 비행을 모두 통과를 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60대 양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P1127이 정식으로 이제 영국 공군 전투기로 채택이 되면서 해리어 GR1이라는 정식 제식 명칭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상용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C 해리어라고 부르는데요. GR1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앞이 좀 더 뾰족하고 형태가 좀 매끈해 보이고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항공모함 함재기 용으로 개발된 C 해리어라는 거고 FRS-1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77년부터 88년까지 57대가 생산이 됐고요. 88년 이후에는 다시 이제 C 해리어 FA2로 개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거 나올 때쯤에 미국과 영국 이거 공군 주력기 뭐 F4 팬텀? 아마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한번 스펙 비교, 전력 비교 해주시면 일단 뭐 수직이 착륙 부분을 제외하면 비교가 안 되죠. 해리어는 최대 이륙 중량이 11,430kg, 그러니까 11톤이 좀 넘는 정도인데 F4 팬텀2는 최대 이륙 중량이 이제 28톤, 그러니까 뭐 2배가 넘고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해리어는 200해리 정도밖에 안 돼서 F4는 367해리.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수직 이착륙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딴 건 우리가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러시아 쪽은요? 당연히 러시아도 있겠죠? 있죠. 있었죠. 러시아는 초음속 수직 이착륙기 이런 쪽에 이미 일찍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초음속 이거 이 해리어는요? 해리어는 초음속이 안 돼요. 초음이 아니에요? 이미 1967년 7월에 도모데드보 에어쇼에서 러시아가 고정익기로 수직 상승 및 공중 정지, 수평으로의 전환 비행을 관중 앞에서 선보인 바가 있었어요. 당시 에어쇼에 사용됐던 기종은 야크 36 프리핸드라는 기종인데 시범기죠. 기술 시범기라서 뭐 실전에 투입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직 이착륙 기능을 선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력이 상당히 입증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이 프리핸드는 사진 보시면 약간 개구리 왕눈이처럼 생겨가지고요. 전투기라는 인상이 별로 안 들 정도의 그런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실험 어디가 개구리 양념처럼 생겼는지 네. 궁금한데 눈이 그렇게 생긴 눈이 이렇게 나왔나요? 공기 흡입구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아, 왕눈이보다는 아귀에 가깝긴 아귀 같은 형태인데 입이 엄청 커요. 근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때 소련이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개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실용적인 그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개발을 해요. 1971년쯤에 이제 아까 같은 야코 브레프 설계국에서 영국의 P1127하고 비슷한 그런 걸 내놓는데 그게 이제 야크 38 포저라고 불리는 그런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해리어와의 차이점은 해리어는 이제 엔진이 하나예요. 근데 이 야크 38 포저는 쌍발 엔진이고요. 그리고 1970년 4월에 시제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리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시제기가 완성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엔진이 2개인데 활용되는 방식은 이제 뒤쪽에 있는 2개의 추력 편향 엔진을 아래로 꺾어서 수직 이착륙할 때 이제 활용하는 방식. 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해리어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륙할 때는 순전히 이제 이륙 용도로 쓰는 소형 엔진 하나를 더 달았다는 게 해리어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러시아의 이제 함재기로 활용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직 이착륙기로서의 근본적인 한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제트 전투기에 비해서
무장 탑재량이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성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네. 그것도 이제 이 야크 38의 단점이기도 했죠. 야크 38을 해리랑 비교하려면 최소한 이제 같이 야크 38도 양산은 된 거죠? 예, 참 묘한데요. 양산이 됐긴 했는데 75년부터 이제 양산 단계 들어가서 76년도부터 러시아 해군의 이제 키예프 민스크 같은 항공모함 함재기로 운용을 시작을 하는데 소련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함대 방공 문제가 되게 절실했기 때문에 함대 방공 전투기, 뭐 대함 공격기, 정찰기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금방 퇴역이 돼요. 금방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요? 왜냐하면 이제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이죠. 이거 이제 유일하게 이게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야크 141이라는 새 기종이 등장을 한 건데요. 요것은 이제 세계 최초의 실용 초음속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이 된 거고 해리어는 초음속이 아니니까 1989년 3월에 초도 비행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야크 141이 기존의 야크 38에 비해서 개선된 성능을 입증을 했고요. 또 최대 속도가 마하 1.7 기록을 했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리는 야크 38하고 마찬가지로 수직 이착륙을 하는 그 방식이 이 추력 편향이 가능한 주 엔진,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추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직 전용 보조 엔진을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해리어랑은 약간 다른 점이죠. 주 엔진은 배기구가 후방에서 아래로 95도까지 꺾이도록 설계가 됐는데 역시 5도가 더 꺾이는 이유는 해리어와 마찬가지로 뭐 브레이크를 좀 잡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좀 하늘에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후진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착륙할 때도 또 감속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야크 141은 초음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그 소위 후기 연속이라고 애프터버너라고 그러죠. 아, 그게 애프터버너예요? 예. 애프터버너는 이제 그 한번 이제 연소가스가 나온 거를 다시 한번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그걸 또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음속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예전에 게임에 오락실을 가면 애프터버너라는 버튼 누르면 이제 확 그게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후기 연소 이렇게 머리에서 후기 연속이. 그렇군요. 요거 계속 잘 쓰였나요? 새로 만들어진 뭐 야크 141? 네, 러시아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그 양산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이런 게 그 냉전 말기, 그러니까 소련이 막 무너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도 종식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국방 예산이 대거 깎이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뭐 그러니까 나눠지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핵잠수함들도 그때 뭐 해체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야크 141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종류가 되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야크 131이 초음속이라는 그런 굉장히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거였죠. 물론 해리어도 초음속을 낼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급강할 때, 급강할 때, 그건 2차 대전 때도 프로펠러 뛰도 급강할 때.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가 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데 하여튼 여하간에 그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애프터버너 그 엔진에 장착된 후기 연속인데 이게 가속 및 기동 성능에는 플러스 도움이 됐지만 이 착륙할 때 항공모함 갑판이라든지 활주로 표면을 가이드를 지켜서 이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그 뜨거운 게 철일 거 아니에요, 철. 그렇죠. 그래서 철이나 아스팔트 이런 걸 다 녹여버리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산은 이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야크 141에 적용되는 회전 노즐 기술이 또 나중에 우리 얘기 많이 했던 그 F-35B 요거는 이제 차세대 초음속에다가 수직 이착륙기잖아요. 여기에 또 적용이 돼가지고 야크 141의 이런 초음속 수직 이착륙 기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 입장을 생각하면 죽 써서 미국이 이거를 F-35에 쓰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프로그램 제목이 영구의 자존심 해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술 때문에 이 수직 이착륙 기술 때문에 자존심인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또 실전에서 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자존심이 세웠다고 그러는 건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요. 아르헨티나와. 예, 포클랜드 전쟁은 아시다시피 1982년 4월에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이 포클랜드 제도를 기습 정령하면서 벌어지게 된 전쟁이죠. 그 엄청 옛날이네요. 그때, 다 기억나는데. 예, 198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거죠. 그게 예. 기억나는데. 예.
그때 이제 원래 이제 포클랜드는 1832년부터 영국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라고 부르면서 자국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항상 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언제 이게 또 활화산이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분쟁 지역이었는데 그때 이제 82년이 어느 무렵이냐면 소련이 아프간 침공한 이후 직후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때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해서 그 냉전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불사하고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못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가 점령을 하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무력 충돌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제 아르헨티나도 미국 진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서방세계니까 미국에서는 좀 당황을 했죠. 그때만 해도 냉전이 한참 치열할 때니까. 같은 편끼리 웬일이냐 뭐. 그러니까 미국은 뭐 확전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뭐 아르헨티나가 일을 저질렀고 영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칼을 아르헨티나에 빼들었는데 거기서 뭐 하면 굴복한 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무쇠를 점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 영국이 그래도 대영 제국인데, 그 해군만 하도 어딘데, 아르헨티나가 뭐 되겠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도 있다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절대적으로 가깝잖아요. 영국은 수천 킬로 이상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야 되는 어떤 이 군수 보급 이런 불리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때 영국이 힘들었어요. 뭐 우리만 IMF를 겪었던 게 아니고 그때 영국도 1976년에 IMF 구제금융을 겪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대적으로 이제 군비 감축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자랑했던 해군력을 풀로 가동하기 힘든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인 게 항공 전력인 거죠. 영국 공군이 거기까지 바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폭격기 같은 경우는 뭐 공중구이 받으면서 뭐 어디를 거쳐서 뭐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전개한 적이 있지만 일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개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이 여러 가지 뭐 지리적으로는 워낙 좀 불리한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아무튼 항공모함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항공모함의 주력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F4 팬텀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해리어가 왜 자존심을 지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항모가 이제 이때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군비 감축을 하면서 아 그냥 없앴어요 항공을요? 항모를 퇴역을 시킨 거죠. 다 퇴역시켰어요. 그걸? 그래서 유명했던 아크로열이라고 있는데 얘도 다 퇴역이 됐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공권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고 그런데 바로 그때 해리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 해리어 전투기들이 아르헨티나 전투기들하고 공중전도 벌였어요. 그래서 20여 대의 아르헨티나 전투기와 군용기들을 격추신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섬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그 비행장이라든지 그 목표물을 폭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또 시 해리어 전투기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국의 경항모, 인빈서불급이라고 불리는 2만 톤 가까이 되는 경항모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 해리어 같은 수직이 착륙기를 위주로 활용하는 경항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의 해군 항공 전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한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자존심을 지킨 해리어 전투기. 그런데 미국의 한 콜라 회사가 이 전투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미국의 콜라 회사 몇 개 우리가 아는 콜라 회사 몇 개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본방 내에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콜라 하면 떠오르는 두 브랜드가 있죠. 세기 라이벌 코카콜라, 펩시콜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콜라를 좋아하세요? 모두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장수 브랜드인데요. 코카콜라는 하루에 8억 잔 이상 팔리며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이에 펩시콜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코카콜라를 방심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광고입니다. 유명한 광고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끈 광고는 따로 있었는데요. Introducing the new Pepsi Stuff Catalog. (1995년) 매출 증대를 고민하던 펩시는 엄청난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포인트를 이용한 펩시 스토프 이벤트였죠. 콜라를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가 쌓이면 특별한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인데요. 24캔이 들어있는 펩시 한 박스를 10포인트로 환산해서 75포인트를 모으면 티셔츠를, 175포인트를 모으면 선글라스를, 1450포인트를 모으면 가죽 재킷을 경품으로 준다고 광고했죠. 그리고 마지막, 펩시가 최고 경품으로 내건 것은 바로 해리어 전투기였습니다. Pepsi you drink, the more great stuff you're 그런데 gonna get. 이 해리어 전투기를 갖기 위해선 무려 700만 포인트를 모아야 했는데요. 펩시 1680만 병을 마셔야만 모을 수 있는 포인트였죠. 펩시 한 캔 가격을 최소 500원으로 잡아도 최소한 84억 원은 투자해야 받을 수 있는 경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700만 포인트를 다 모았다며 전투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1살 평범한 대학생 존 레너더였는데요. 그는 정말 700만 포인트를 모두 모은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펩시 광고를 보던 그는 이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15포인트 이상 가지고 있으면 모자라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불해도 된다는 조건이었죠. 그는 머리를 굴려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00만 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빼면 699만 9,985포인트.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70만 달러. 즉 70만 달러로 당시 2,300만에서 3,000만 달러 하나 약 250억 원에서 310억 원에 달했던 해리어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28일 펩시에 15포인트와 70만 달러 수표를 보내고 해리어 전투기를 요구합니다. 펩시는 이걸 단순한 장난으로 넘겨버리는데요. 존 레너드에게 콜라 3상자와 수표를 함께 돌려보냈죠. 이에 화가 난 존 레너드. 펩시를 상대로 계약 위반, 사기, 허위 광고, 불공정한 상거래 혐의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펩시 변호인단은 해리어가 그저 행사 홍보를 위한 용도였으며 상품 교환 품목이 기재된 책자에는 실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1999년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데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펩시였습니다. 법원은 콜라 회사가 존 레너드에게 전투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광고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존 레너드에게 전투기를 줄 의무가 없다는 거였죠. 이후 존 레너드는 투자금 이상의 보상금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존 레너드가 승소했다면 그는 해리어 전투기를 정말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 미 국방부는 펩시사에 광고 중단을 명령합니다. 해리어 전투기는 비행 가능한 상태로 판매할 수 없는 군용 물자였기 때문이죠. 국방부는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해리어 전투기를 민간에게 판매하려면 비군사 용도화, 즉 해리어 전투기 수직 이착륙 능력은 물론이고 무장, 비행 능력까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고 발표합니다. 날 수 없는 데다가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한 해리어라니. 이건 김 빠진 팩시콜라나 마찬가지죠. 특유의 달콤함으로 코카콜라로도 못 넘던 철이 장벽까지 넘었던 펩시콜라. 더 이상 과장 허위 광고는 안 해도 될 것 같군요. 오로지 맛으로 승부 보겠다는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광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리로 돌아가서 최근 얘기도 봐야겠군요. 최근 수직 네. 이착륙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수직이 착륙기 제일 각광을 받는 거는 역시 F-35 네, 러시아 B형. 차용한 B형. 예, 예. 우리도 F-35를 도입하자 우리는 A형입니다. 참고로 수직 이착륙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이제 미 해병대용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막 배치가 되고 있어요.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대형 상륙함, 와스쿠피라 불리는 이 대형 상륙함에도 F-35B가 탑재가 되도록 돼 있고 F-35B가 상당 여러 대 지금 이제 주일 미군 기지에도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리미지급 대형 항모뿐 아니고 한 4만 톤급쯤 되는 미국의 이제 대형 상륙함들에도 탑재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V-8B 해리어2 플러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초음속이냐 아니냐고 했는데 이 해리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초음속이 아닙니다. 근데 F-35B도 초음속이에요. 아까 야크 141처럼 네. 초음속기고 이거는 최대 속도가 마한 한 1.5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장도 상당히 야크 141보다는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뭐 제이담 같은 이제 정밀 유도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당량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음속이 지상 공격을 하는 항공기들 중에는 종종 있는데 우리 전에 A-10 썬더볼트 2 다뤘었죠. 탱크 킬러. 네. A-10도 초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음속이고 이제 아음속 항공기들이 아직도 종종 있죠. 네, 리프트 팬도 진보됐고 그리고 F-135 PW600이라는 엔진을 쓰는데요. 네. 엔진도 굉장히 훌륭하고 해서 F-35B는 수직 이착륙은 물론 이거 단거리 이착륙도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뭐 초음속 비행 당연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 외에도 외부 파일럿을 통해서 추가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장 탑재량도 늘어났고 제공 지상 공격 모두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외부 무장을 탑재한 경우에는 그 AB-8B 해리어2보다 2톤이나 무장을 더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진보된 기체고 최신 기종이니까 당연히 또 그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또 틸트 로터 방식의 VTOL 기체, 틸트 로터란 말은 한마디로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위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엔진 전체가 이렇게 위로 도는 거죠. 프로펠러 엔진이. 방향이 그러니까 앞으로 향했다 위로 제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기체인 그 V22 오스프리란 것도 개발을 했고요. 이건 물론 전투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현재는 또 굉장히 많은 무인기는 아무래도 좀 적고 하니까 크기가 무인기들이 또 VTOL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VTOL 이거 뭐 해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직 이착륙기의 미래는 꽤 밝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인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틸트로터 방식의 이제 오스프리, MV-22 오스프리가 지금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난점들이 좀 극복이 돼가면서 지금 이제 민간용도 틸트로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막 채용을 하는 이런 단계고 무인기 경우도 보통 중대형 무인기들의 경우는 일반 항공기처럼 활주로를 필요해요.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틸트로터 방식으로 가능하다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무인기 경우도 이런 틸트로터 방식으로 이제 수직 이착륙을
방식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이제 서북도서, 백령도나 양평도 이런 섬에서 그런데 이제 활주로를 만들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 해병대나 이런 군이 활용하는데 괜찮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반도 상황에는 진짜 딱 맞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약간 그 SF적인 얘기를 하면요. 네. 그 우리 수직 이착륙하면 역시 UFO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벗어난 반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견돼가지고 그러니까 반중력이 생겨나면은 그것만 가동을 시키면 양력을 따로 낼 필요가 없이 던져놓으면 뜨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물론 이제 지금으로서는 정말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 원리 자체가 없으니까. 하지만은 뭐 먼 미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띄워놓고 이제 좀 하늘에 좀 쉽게 뜨는 지금은 무조건 달리지 않으면 뜨지 못하는 그런 게 기본이고 공중에서는 섬은 그냥 떨어지고 사실 공중을 나르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현재 기술은 그런 것이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얘기로 정리를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저 스타워즈 전부 이렇게 쭉 내리지 않습니까? 예. 누가 뭐 이렇게 예.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예, 그러네요. 예. 저희가 80쯤 될 때는 그런 게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에 나오면은 굉장한 성공이죠. 네, 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금세기 안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우리 해려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방TV 어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아주 편하게 저희 본 게임 포함 국방TV의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방TV 어플리케이션. 그러게요. 예. 아까 한번 날로 저는 라디오는 깔았는데 예. TV는 아직 못 깔았네요. 저는 집 TV를 전혀 안 보거든요 원래 일반 TV를. 그래서 이제 폰으로 뭐 나오거나 뭐 이런 타블렛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 프로그램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앱이 있으면 좀 많이 편해지긴 하겠네요.